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마은혁 임명 여부 판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오늘 결론이 나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가 선출했던 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이 마은혁 후보자 1명만 거부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기됐던 소송이고요. 그 당시에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류한 거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 측에서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 절차일 뿐 아니냐라고 하면서 소송이 들어갔었고, 네. 쟁점은 이 대통령이 혹은 권한대행이 이 실질적 권한, 그러니까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지, 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지 여부를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기각을 하면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최대행의 판단대로 만약 인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위헌이다. 마은혁 후보자 보류한 건 위헌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최대행이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명을 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최근에는 여권에서 좀 특이한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인용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거부해야 한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체제가 복구가 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3명이 기각하더라도 인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든 이제 여권에서는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고 보류하는 게 위헌이어도 최상목 대행이 바로 그 후보자를 임명할 이유는 없다? 안 네.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인데, 정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당장 최상목 대행 쪽 메시지가 일단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기재부 쪽에 직접 물어봤는데, 네. 뭐 인용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임명해야죠,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판결문을 보고 관계부처, 그러니까 법무부나 법제처 쪽에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 정도로 답을 하거든요. 위헌이라는 판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데도 임명을 안 하기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불복이라고 여지를 남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어제 그런 식으로 보도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물론 이제 그 민주당이 지금 중도 여론 쪽을 좀 고려해서 최상목 대행까지는 탄핵 소추를 안 하는 분위기니까 당장 본인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을 텐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법 66조를 보면 예.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2주 전에 변론이 있었을 때 네.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최상목 대행 측에 이 법조문을 읽어줘요. 네, 그리고 최상목 대행 쪽에서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미 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 임명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와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법조인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왜냐면 근데 말씀드렸던 헌재 결정을 안 따르게 되면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쪽이나 헌법학자 쪽에서도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기재부 관계자 쪽을 이제 취재해서 들었던 얘기는 네. 사법 절차는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용됐을 때 임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긴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선고를 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요거 주목해야 되고, 동시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국민의힘의 세 사람의 뭐 지도부와 중진이 오늘 윤 대통령 면회를 가요. 네, 쌍권총이 나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11시에 개인적인 인연으로 위로하는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으로만 다들 보지는 않겠죠. 지도부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당이 성급기 하지 않고 뭐 내란 옹호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당장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일원인 김재섭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과거로 갈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공개적인 비판을 내기도 했었어요. 김재섭 의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지금 정치권의 세대 교체론이 불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네. 경우에도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뭐 퍼스트 펭귄
클린턴 오바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퍼스트 음. 펭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남역에서 한 거요? 홍대 입구 홍대 쪽에서 입구에서 했습니다. 한 예. 거. 그리고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계랑 가까운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쯤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한동훈 전 대표도. 네, 당장 한동훈계 측근들 사이에서 언더 73이라고 해서 유튜브 개설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음. 같은 흐름이라고 하고요. 근데 당은 국민의힘 당은 여전히 좀 과거 세력 윤석열 대통령만 붙잡고 간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또 만약에 이 쌍권총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오늘 아마 뉴스가 마은혁 임명 여부 네. 이걸로 좀 집중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따져볼 포인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는 상태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여지가 있을 텐데 이런 뉴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접견 이 뉴스가 많이 커지다 보니 결국 정무적으로도 최악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지금 오늘 이제 권한쟁의 심판 내려지는 현장하고 또 구치소 접견 내용까지 정리해봤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일단 권한쟁의 심판 이게 2014년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선출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이 난 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문서상으로 일단은 다 제출이 됐고 임명을 하겠다고 그리고 합의가 됐었거든요.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상 뒤집어서 지금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늘 그러니까 국회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속력이 있습니다. 기속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이 나면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거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반 시에 무슨 벌칙 등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걸로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그걸 안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민. 그래서 이거 시간 끌기를 일단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그래서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의견을 두루 청취한다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건 없거든요. 없어요. 예, 예, 그게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 두루두루 청취를 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탄핵 사유가 되고요. 두 번째가 얘기했지만은 직무유기로 누군가가 이제 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세 번째는 가처분 소송을 누군가 야당이나 이런 데서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가 임시로라도 인정이 되게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는 이게 또 봐야 되지만은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흘러갈 것 같고 예, 예.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의결을 안 해가지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권한쟁의 권한쟁의 심판을 낸 심판을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아니라 아예 각하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예, 이제 주장은 할 수가 있는데 규정상으로 이를테면은 그거를 국회 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국가 기관끼리 이를테면은 그 누가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헌재 가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정부가 내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 규정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라는 기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고 행정부의 수장은 이를테면은 대통령이고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라서 각자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오늘 이제 판단이 나올 것인가. 그런데 오늘 좀 흥미로웠던 게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 그제 뭘 했냐면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세 명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하면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냈는데 그러니까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규정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을 그냥 낸 거죠. 재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재척은 아예 법정 사유가 있을 때는 아예 이제 이를테면 판사를 제외하는 거. 그리고 기피는 이를테면은 피고인 측에서 제기를 하면은 그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제외하는 거고 회피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미
저기 헌재에서 회피 사유가 없다라고 이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약간 황당한 게 이 세 명을 다 회피 뭐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5명이 돼요. 그러면 탄핵하지 말자는 거,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지 말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하고 무리한 주장인지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지금 막 던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재 흔들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요 이야기는요 뉴스닥에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걸 냈는데 사실은 요 정도면 그냥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대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에는 이런 경우에 딱 회피하십시오라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면서 회피를 해야 되는 건지 해당하지 않는 건지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정치인 체포조 정조준. 예,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얘기죠.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잖아요. 네. 그 뒤에 다음 수사 목표 중 하나로 경찰 지휘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CBS에 단독 보도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을 압수수색했어요, 검찰이. 예. 그리고 경찰 지휘부, 그러니까 수사지휘부 쪽에 자택 사무실도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12.3 비상계엄 당시, 그러니까 계엄 때 경찰이 방첩사 요청으로 체포조를 꾸렸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사람들을 경찰이 좀 지원해달라 체포한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방첩사 관계자가 3일 밤 11시쯤에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국수본 소속 관계자 연락처를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이 체포조 명단을 보내달라라고 방첩사에다 얘기를 했고 예. 그걸 조지우 경찰청장이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까지도 다 보고를 받았었다라고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경찰에서는 뭐 체포조에 경찰이 가담했다라는 건 사실 무근이다. 그 현장 안내요원 그 경찰관 명단만 보내준 정도였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두 가지 포인트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과 검찰 간의 해묵은 뭐 기관 간 갈등 그 또 하나 검찰이 이번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뒷부분에 좀 존재감을 과시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존재감 과시 측면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같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검찰이 군 중간급 이하 간부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뭐 수사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인영 방척사령관 지시를 받고 계엄군 출동을 지휘했던 인물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고요. 뭐 이 사람들은 뭐 내가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나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관여 수준이 중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번 주에 그 탄핵 심판에 군 수뇌부들이 증인으로 다 나오죠. 내일 5차 변론이 있습니다. 내일이에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 신문으로 나와요. 네. 다들 사실 계엄 당시에 뭐 정치인 체포 지시 받았다라고 밝혔던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한 발언들은 다 이 사람들이 했던 거잖아요. 국회에서.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헌재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때랑 같은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말이 바뀔 거냐 혹은 뭐 묵비권 행사할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뭐 검찰에서 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다른 기관 수사기관 견제용 아니냐 뭐 이런 건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에서 가장 좀 미흡한 부분은 네. 국무위원들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12월 3일 날 이게 계엄이 있었고 12월 네. 4일 날 밤에 안가 회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본인이 이제 불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 3명은 이 직후에 다 휴대전화 다 교체를 했고요.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화폰을 계속 지속적으로 써왔다라는 게 또 밝혀졌고요. 예, 예. 근데 이게 본인이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며칠 전에 보도에 따르면은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신세 한탄하려고 불렀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그날? 거예요. 네, 예, 네, 신세 네. 한탄하려고 그 엄중한 시기에. 근데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는 전부 다 검찰 출신이고 이상민은 충암고 법조인에다가 충암고 후배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모여서 신세 한탄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근데 여기가 수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특검을 그래서 해야 된다.
지금 뭐 거부권은 대통령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 기소됐으니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건데 검찰이 그러면 이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검사 선배들을 이런 문제점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얘기는 국무회의 때 찬성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찬성 안 했다. 예. 다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어느 쪽의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보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16개월 만에 수출 하락. 참 이제 경제 얘기 할 게 많은데 일단 지난 1월 수출 얘기예요. 네, 지난 1월 수출액이 491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 1월 대비해서 10%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작년 10월부터 수출 플러스 행진이 한 15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었는데 네. 이게 16개월 만에 멈춰 섰고요. 반도체가 8% 증가해서 나름 선방했지만 자동차, 기계, 가전, 그러니까 나머지 주력 제품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뭐 1차적으로는 설 연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작년엔 설 연휴가 2월이었는데 이번엔 1월로 당겨졌거든요. 음력을 네. 세다 보니까. 그래서 1월 기준으로는 이제 조업 일수가 나흘이나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출액 자체가 좀 떨어진 거다. 그래서 정부도 일시적 둔화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업 일수를 고려해서 일 평균 수출액을 따지면 7.7% 증가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해서 2월에는 증가세가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외 변수잖아요. 잠시 후 우리가 인터뷰로 좀 풀 겁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시작됐어요. 관세 전쟁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프닝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뭐 관세 부과하는 문제들 이게 사실 뭐 동맹이고 뭐고 FTA이고 뭐고 다 네.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반대측 캐나다, 멕시코 측에서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고 뭐 네. 이런 전쟁이 열리게 되면 세계 경제 침체가 또 우려되는 상황.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수출 뭐 니어쇼어링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감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인터뷰를 할 거긴 합니다만 김준일 평론가 짧게 이 부분 총평해 주신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석유가스, 의약품 등에서도 지금 고관세 매긴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관세 매기는 것과 별개로 종목별로도 또 매기겠다. 예. 그거 2월 18일부터 하겠다 날짜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미 이제 저기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25% 하니까 이제 보복 관세로 이미 그 국가에서도 미국에 그렇게 매긴 상황이고 그래서 네. 완전 관세 전쟁이 지금 사실 1930년대 대공황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 전쟁 벌였다가 지금 대공황이 왔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국가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위험한 상황이고 경총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00명의 경제학과 전문가들은 1.6으로 봤습니다 올해. 근데 1.6. 예, 올해 기재부가 1.8을 했고요. 네. 원래 한은은 1.9로 했다가 1.6에서 1.7로 낮췄어요. 그리고 이제 1.4까지 보는 외국계 은행도 있어요. 올해 한국의 경제는 정말로 암울하다. 뭐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걱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두 분과는 얘기 나눠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